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노새 두 마리, 최일남 씨의 노새 두 마리라는 작품을 들어갈 건데, 이 교과서를 배우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단히 길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소설이 개인적으로는 재미없는 소설인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뭐 나름 흥미롭게 몰입을 하면서 스토리 라인에 접근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좀 집중을 해서 좀 긴 시간이더라도 강의를 들어야만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의가 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리 짧게 만들어도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상르 버전으로 진행할 테니까 뭐 물론 생략 가능한 부분은 그냥 읽지 않고 스킵할 수는 있겠지만은 음 그래도 최대한 뭐 내용 설명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읽어 내려가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인데 그 전에 강의 녹화했던 동영상들 보니까 어떤 건 또 최근에 건 특히나 유독 그 목소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은 그 마이크를 따로 구비하고 있지 않고 그 아이폰의 번들 이어폰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크 달려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마이크 좋은 거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그 대단히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크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지금 입 앞에다가 완전 밀착시켜 놓고 왼손으로 그 다음에 지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노새 두 마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이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해야 될 건 바로 이 학습 목표죠. 그러니까 무엇 위주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냐면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학습 목표예요. 이 글에서의 학습 목표인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 과거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는 지금 현재는 사실 찾기가 어려운 과거의 삶 속에서만 많이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내용 속에서나 아니면 소재 면에서나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을 갖다 반영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가지고 분명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그거를 빼고 출제하신다는 건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아마 많이 할 테니까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걸 유념해 두고 그러면 이 소설 속에서 출제 포인트를 갖다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어린아이 서술자를 통한 시선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서술자를 통한 내용 전개가 진행되는 소설인 만큼 어린아이가 서술자로 등장함으로써 그 특유의 어떤 그 맛이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서의 어떤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린아이 서술자를 갖다가 내세워서 소설을 진행한 케이스는 사랑반 손인과 어머니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도 오키가 상당히 어른들 세계를 아주 천진난만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버지와 노새의 관계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와 노새와는 어떤 관계인가? 둘은 동일시가 될 수도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 부분 특히 이 노새라는 이 소재가 가장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노새 두 마리, 잠 예, 노새 두 마리잖아요. 제목이 왜 노새 두 마리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색채를 통한 현실 묘사라고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설은 특히나 이 최일남 씨라는 이 소설가가 상당히 색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힘들었던 삶을 갖다가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어떤 그 장치를 많이 고려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새까만 색깔과 관련된 어떤 주인공의 가족들의 상당히 고된 삶, 정말 피곤이 찌든 삶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채를 통한 현실 묘사도 좀 그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세의 상징적인 의미는 아까 여기서 했으니까 넘어가고 역순행적 구성도 있어요.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사건이 진행된다면 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주인공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다 하면서 예전의 이야기로 뾰로롱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면 이건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 이게 역순행적 구성인데 역순행적 구성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좀 포인트가 많나요? 일단은 요거 쓸게요. 네. 이렇게 아버지와 나를 대하는 주변인들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절박한 아버지와 나.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연에 사실 관심이 없는 주변인들의 무관심함. 이 둘의 어떤 대조적인 태도가 아주 또 이 소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재미는 아니고 흥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거죠. 그죠? 쓸쓸하고 슬픈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꿈속 노새의 의미.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소설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현실 속의 노새와 꿈속의 노새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판이합니다. 그래서 이 꿈속에서의 노새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예전에만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 시대의 모습들, 유물들, 뭐 아니면 그런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특이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면은, 네, 뭐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뭐 쓰려다가 쓸까 말까 하다 안 쓰는데. 네, 일단 써봤습니다. 외양 묘사나 대사, 행동을 통한 인물 설명이 아주 탁월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거의 그냥 단골 문제 거리인데 소설 속에서는 분명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내긴 내요. 그래서 뭐 밑줄 그은 다음에 뭐 이 밑줄 기억에 뭐 인물의 기억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뭐 어떤 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문제들이 나올 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거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짐작컨대 노새 두 마리에서는 출제할 포인트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앞서 나왔던 시보다 이 노새 두 마리에서 좀 더 출제할 포인트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8가지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합니다. 자,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여기서 일단 등장하는 이 아버지, 중심 인물이죠. 중심 인물입니다. 서술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나라는 서술자는 분명 존재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서술자예요. 서술자. 그래서 이 서술자의 위치에 대해서도 분명 학교에서 아마 설명을 해줄 겁니다. 뭐 중2 때도 이미 배웠겠지만 소설의 서술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동영상 강의를 링크를 해줄 테니까 그걸 꼭 보고 소설 서술자에 대한 이해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서술자는 작품 속의 인물인 나이고 그래서 뭐 인물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간접 제시로 많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편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등장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마차. 음,
마차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은 1970년대 당시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는 홀랑다 세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1970년대 소재는 모두 다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모 표시 그냥 말없이 세모 표시하면 이거 뭐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아니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번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덜어는 마차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힘줄을 잔뜩 돋우며 이랴 하면서 노새 이 노새 중심 소재죠. 중심 소재입니다. 뭐 필기할 것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중심이 되는 어떤 꺼리인 거죠, 그죠? 네. 손을 휘감고 있는 긴 고삐줄로 훌에 쳤고요. 노래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닥바닥 안간히 힘쓰는 듯으나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긴 할 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니 드물었다. 자, 물론 마차의 연탄도 1970년대를 상징하는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앞서 말하려다가 만 게 뭐였냐면 선생님 지금도 연탄 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 불우이웃 돕기 할 때도 연탄 많이 나르면서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탄 있긴 있는데 과거에는 연탄을 떼우는 게 그 비중이 대한민국 그 국민 비중을 따지자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차 비중이 줄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970년대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찾아보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연탄도 그렇게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갖다 이렇게 밑줄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삶 1번. 1번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을 배달한다. 이게 1970년대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선생님은 1970년대 끝자락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못 봤을 리가 없죠. 예.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깟 달란달란 탓은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연탄을 항상 가득가득 실었는데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난다. 신이 난다는 얘기죠. 신명이 난다는 거. 그래서 200장에 300장 같은 것은 성에 차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예 아버지도 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뭔가 이게 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적게 팔면은 적게 파는 게 아니라 적게 배송을 하면은 이게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변두리라는 이 포인트에 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되게 중요한 소재까지는 아니지만 별표를 치는 이유는 변두리라는 것은 이 주인공의 자습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잘 집었어요. 주인공의 삶의 공간이에요.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은 변두리라는 얘기입니다. 변두리라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중심가가 있고 여기가 변두리라면 이 주변 변두리 갖다가 변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심가가 아닌 인싸가 아닌 아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삶의 공간이 변두리라는 것은 소외됐다는 거예요. 즉 키워드를 생각한다면 소외. 알겠습니까? 무엇에서부터 소외가 됐느냐?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소외라는 겁니다. 변두리 하면 소외가 생각나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 그겁니다. 네. 공간적 배경이 좀 등장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변두리 그 공간 그 동네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가난한 변두리 동네였기 때문에 그날 먹고 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벌어서 그날 먹고 다 탕진이 아니라 돈 다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또 벌어서 그날 다 쓰고 뭐 이런 삶 되게 힘든
척박한 삶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탄을 많이 배달시키겠냐고요. 그죠? 기껏해야 뭐래요?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는 새끼줄에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 그뿐이었다 그거죠. 여기서 새끼줄 이것도 1970년대 상징하는 소재. 그게 기껏해야 그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문화주택 이것도 시대적 배경 문화주택 이 교과서에 써 있지만 뭐로 써 있냐면 생활하기 편리하고 보건 이상에 알맞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으로 이게 그때 막 보급을 했었나 봐요. 그죠? 이 들어서더니 자 이것도 밑줄 쳐봅시다. 2, 3년 전부터 자 이렇게 작품에 반영된 당시엔 2번 문화주택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더니 동네꼴이 잡혀갔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허름한 집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그물 그듯이 나눠져 있다. 뭔가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허름한 집,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집. 이 둘은 서로 상반되죠. 대조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절이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물 긋듯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이게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는 거죠.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슬레이브 집들에 가려서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부락으로만 그러니까 신흥 새로 생긴 잘 사는 동네로만 보였다. 그래 보였다 그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요거랑 비슷하게 슬레이브 집. 자, 다시. 슬레이브 집들. 그다음에 판잣집. 이거는 또 구분해 줄게요. 색깔 구분 그냥 아까처럼 할까요? 네. 그러면 새로 생긴 집이 파란색이었으니까 슬레이브 집은 파란색. 슬레이브 집. 그다음에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이 둘은 또 뭐다? 상당히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대조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 여기 밑줄 치고 3번으로 할게요. 작품에 완전 당시의 3번. 네. 그 다음에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대요. 왜냐면 연탄 배달 주문이 늘어나겠죠. 그죠?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잘 사는 뭐 동네이기 때문에 연탄을 많이 주문할 겁니다. 많이씩 조금씩이 아니라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2, 30장씩 사가는 터여서 아버지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2, 3km 떨어진 딴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었는데 동네 새집이 많이 들어서면서 먼 걸음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엔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 놓았다 하면 몇 달씩 되니까 잘 주문하지 않아서 아버지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난 건 아니고 여전히 타동네까지 노세 마차를 몰긴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 사실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 새로운 부자 동네가 생김으로 해서 아버지는 일감도 늘어났고 먼 곳까지 가지 않아서 좋아졌다 그 말입니다. 삶의 형편이 좀 나아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노세마차. 요것도 포인트예요. 예, 포인트라기보다는 요것도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새 동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 아니었고요. 그 동네에 두 곳에 있던 구멍가게들도 뭐 은근히 무언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원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환타, 미란다,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다 그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그 소재라고 자습서에 써 있어요. 근데 환타는 조금 미란다도 지금 저기 슈퍼감이 있던데 환타도 그죠? 환타는 좀 근데 어때 자습서에 이렇게 체크했어요.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은 시대적 배경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귀한 물건이었어요. 귀한 과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사과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먹었지만 귤은 귀한 과일이었거든요. 그거 알아요? 바나나도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1980년대 후반 때만 해도 그전에 더 귀했겠지. 근데 선생님이 유년 시절에는 바나나 아주 귀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만 먹는 과일. 귤도 그랬나 봐요. 예, 몰랐습니다. 어쨌든 귤이 당시에는 아주 비싸고 귀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섰다는 건 이것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생기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도 이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신문 배달부들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네. 전에는 어르신도 같은 슈샤인 보이. 이것도 참 오래된 말이에요. 구두 닦기입니다. 구두 닦기. 그죠? 그래서 구두 닦그 하고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울티모고 말란시고에 버티던 청소부들이 이제 쓰레기를 잘 퍼갔다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는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태도죠. 그죠? 내 어떤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넌 너고 나는 나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되죠. 구동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새동네 사람들의 개인적인 태도. 네, 자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개인적인 태도라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닥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쓱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을 수 있는 포인트만.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이 좀 모습이 잠시만요. 구동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구동네 사람들은 새동네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해서 어떤 벌이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게 좀 삶이 좀 약간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되긴 했는데 그걸 내색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도 배달일이 늘어나서 좋아했지만은 은근히 시질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굳이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그것은 새 동네 쪽에서 더 그러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거냐면요. 노새를 중심에 두고 구동네 사람들의 태도와 새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서로 상반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알려줄 거예요. 봅시다. 원래 우리 동네에서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동네에서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구동네의 모습. 원래 우리 동네에서야, 그러니까 구동네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세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아이들의 신누런 똥이든 요강을, 그러니까 구동네 사람들은 아이들의 신누런 똥이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그냥 보통 일처럼, 예사라는 얘기는 보통 일처럼 수채구멍 같은데 버리면서도 그냥 하수구멍 같은데 그냥 후떡후떡 버린다는 거죠. 똥을요. 그러면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 오줌을 갈기면 왜 저기서 싸? 찌릿네. 여기가 공동변소야? 아유 진짜. 이렇게 했는데 또 아낙네들은 코를 찡 풀어서 노새 앞에다 팽개쳤다. 그것은 노새에 대한 어떤 반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과 노새의 구별도 못하는 주제. 그러니까 지금 이 서술자는 이 아낙네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과 노새도 구별 못하면서 말이지. 아무데서나 가래침을 퇴퇴뱉는 주제. 그러니까 가래침을 퇴퇴받는 거나 그 다음에 노새가 오줌을 갖다가 찍 갈기는 거나 사실 이거 쓸까요? 쓸 것까지는 없는데 노새가 오줌을 찍 갈기는 것과 그 다음에 가래침을 퇴퇴뱉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거죠. 똑같다 그거지. 그죠? 똥이든 요강 따위 예사롭게 수채구멍 같은데 버리는 행위나 노새가 오줌을 싸는 거나 가래침을 퇴퇴뱉는 거나 다 모두 똑같다 그거죠. 근데 누가 누구를 갖다 탓하냐 그거죠.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그러나 새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라는 거죠. 자, 아줌마들은 새동네 아줌마들 아유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내 노새라고요? 아우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방울 한번 만져보다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기도 했다. 뭐 그렇답니다. 네. 그 다음에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가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뭐 아이들도 새동네 아이들도 배드민턴, 공차기 이런 걸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왔대요. 야 노새다. 노새구나. 야 임마. 그래 임마 넌 몰랐니? 듣기만 했는데 귀 대빵 크다. 힘세니?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림으로. 네. 요렇게 지금 중간에 이 친구가 노새입니다. 노새를 사이에 두고 좌측에 있는 친구와 우측에 있는 친구가 지금 반응이 사뭇 다른데 좌측에 있는 친구는 구동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동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바로 구동네 사람이죠. 입장인 거고 요게 아마 미안합니다. 이게 터치가 잘못돼서 다시요. 네. 여기가 새동네 사람이죠. 그죠? 새동네 사람들의 입장. 상당히 이 반응이 이쪽은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지만 새동네 사람들은 이 노새에 대해서 어떤 태도다?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더라. 왜냐면 신기하거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유 더러워. 뭐 본인도 더러우면서 이렇게 침 틱틱 뱉으면서 똥을 갖다가 그냥 하숫구멍에다 시체구멍에다 버리면서 그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더라를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노새라고 쓸까요? 노새. 됐죠? 어쨌든 노새는 상당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이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뭐, 아무래도 연탄 나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든 나든 둘 다 시커멓겠죠.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버지도 그런 으쓱한 심정이었을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끌었다. 뭔가 여기서 느껴지는 건 그러니까 자수서에 나온 대로 어떤 자부심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일 겁니다. 약간 콧대가 좀 높아진다거나, 아이, 짜식들, 뭐, 그렇게 멋있어 보여? 그게 신기해? 하면서 이랴 한번 고삐를 잡아 끌는 거죠. 알겠죠?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새동네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았는데 걔네들은 집안에서 뭘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온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지네들끼리만 놀았지 구동네들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걔네들도 우리가 걔네들을 끼워달라고 한 일 없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건 없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사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는 방식이라든지 그게 너무나도 다른 거죠. 물이 다르다. 사는 형편, 노는 방식 이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이거는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간 안 왔다. 이건 서로 호응이 되는 말입니다. 여간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 부정어가 나와야 돼요. 여간 희망스럽게 놀았다 하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여간 걔가 여간 개구진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걔가 여간 거친 게 아니야. 걔가 여간 난폭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항상 여간이란 말은 뒤에는 그 부정어가 붙는데 희망스럽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라 써 있습니까? 몹시 짓궂다. 보통 짓궂은 게 아니다. 그죠?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 그러니까 구동네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말썽은 또 어찌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 커진 어른 싸움도 끈이 날렸었다.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동네 골목에 진출했고 같은 골목이라 새동네는 좀 널찍하고 왕래도 잦지 않아서 놀기 좋았고 근데 새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건 좀 신기해요. 그죠? 텃세를 부리지 않았대요.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둘씩 스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대요. 피하는 걸까요? 뭘까요? 근데 어쨌든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평소에 대면대면하게 대했는데 그냥 어색 뭐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게 대면대면 지내는데 이들이 노새를 보거나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큼은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네 애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꼬챙이 같은 걸로 건드리고 아주 거칠게 대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때는 평소에 말수도 적고 화내는 일 드문 아버지, 네. 평소에 말수도 적고 화내는 일 드문 아버지인데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과묵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버지인데 이런 때는 화가 난다고 그러죠. 이놈의 이 때깔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을 달라든 옷을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과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노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등장한다더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사실 노새와 나는 한 몸처럼 다 아끼는데 내 그 노새를 갖다가 욕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남자들 특히 남자들 저기 차를 상당히 동일시합니다. 그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크면 알아요. 그래서 막 고급 외제차 타면 막 내가 막 되게 큰 사람이고 되게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떤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동일시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한테 노새는 자가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화가 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자, 여기서요. 과거로 들어갑니다. 과거. 알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 노새 바꾸지 않겠냐고 제의했고요.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서라도 바꿔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가 막상 놓기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꾸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가 늘 상처가 지않는 듯 잔병치레가 있어서 두 번째 말을 걸었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말도 사실 병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그녀는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깟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냐고 바꾸지 말라고 했으나 노새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그 말이죠. 네, 강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워낙에 긴 내용이다 보니까 또 서두 부분에 조금 약간 그 강의에 대한 설명도 했고 핵심 포인트도 집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르고 그 다음 강의 바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